전부 다 33쪽 부교재 폈어요. 부교재 33쪽에 보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나올 겁니다. 비문학 지문이죠. 네, 내용은 길이는 길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비문학 지문은 좀 쉬워요.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비문학 지문은 좀 까다롭고 어렵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비문학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나 요령을 터득한다 생각하고 수업을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문을 보자마자 여러분 딱 뭘 먼저 보게 되나요? 전체 몇 단락인지를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단락을 먼저 써놓으세요. 자, 한 단락, 첫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그 다음 다섯 번째 단락, 여섯 번째 단락. 전체 6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로만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빨리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접속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접속어 있는 것 중에 세 번째 단락에 또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and잖아요. and란 얘기는 세 번째 단락에서 어떤 거 얘기하는 거에 이어서 또 다른 뭔가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런데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란 얘기는 앞에 있는 거와 관련돼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얘기로 이제 전환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 이제 전환의 의미가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시성을 갖고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좋은 자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단락을 다 확인했고 접속어라든지 지시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접속어는 있지만 지시어는 없었어요. 그것이 뭐 이것이 이를 통해 뭐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글은 접속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내용이 전환이 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웬만한 내용 중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핵심 화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소재가 있는데 딱 보자마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글은 딱 보니까 뭐겠어요? 실존주의죠.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그런데 첫 번째 단락에 쭉 한번 살펴보니까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얘기했냐면 사르트르라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사르트르라는 사람의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실존주의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화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철학 사조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거죠. 등장 배경. 실존주의가 왜 생겼냐 하면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비인간화되게 만들었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고발하기 위해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존주의 배경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실존주의가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실존주의는 강조점을 무엇으로 두었느냐 하면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것이 포인트이고 존재성이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실존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생겨나게 된 등장 배경은 과학기술 문명과 전쟁에 의해서 비인간에 되어가는 인간적 현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건데,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포인트로 두고 있는 철학 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르트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르트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이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근원적 물음을 탐구했다면 사르트르는 개개인의 실존의 문제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단락에서는 여러분이 뭐를 파악할 수 있냐면 이전의 철학자들과 사르트르의 철학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전 철학자들은, 자, 이전에는, 그 다음에 사르트르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전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근원적 물음을 탐구했대요.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르트르는 개개인의 실존을 문제로 삼았대요. 실존을 문제로 삼았대요. 그럼 이전 철학과 사르트르의 철학이 약간 좀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본질이 뭐냐, 실존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의 사상은 이제 사르트르겠죠. 그가 사르트르인데 사르트르의 사상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로 집약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중요한 말을 했죠. 실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존이 본질에 선행하니까. 그렇죠. 실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본질보다는 실존을 더 중시했고 그것이 우선돼 라고 말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이래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를 내려줬어요. 설명 방법이 이제 정의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실존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라고 또 정의를 내려줬어요. 뭐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고, 그럼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죠. 본질은 뭐다? 본질은 무엇이다. 그 무엇. 실존은 뭐다? 주체적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얘기를 할 건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본질보다 실존이 더 중요하고 실존과 본질의 뜻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자기의 존재를 자각한다는 것 자체가 실존인 거잖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 단락에서는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결국 본질보다 실존을 중요시하는 실존주의가 등장했다. 실존주의 등장이에요.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됐는데 이 실존주의는 뭐보다 뭐를 더 중요시한다? 그렇죠. 실존을 본질보다 더 중요시하더라. 그러한 실존주의가 등장했다.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다? 비인간화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이다. 언제? 현대 과학기술 문명 때문에, 전쟁 때문에 비인간화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실존주의가 나타나는데 강조점을 둔 건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이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다? 사르트르다. 실존과 본질의 개념 속에서 뭐를 더 중요시했다? 실존을 더 중요시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강조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그래요, 무신론자라고 했잖아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건 신의 존재를 믿어야 안 믿어요? 그렇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했으니까 설명 방법이 뭐겠어요? 예시. 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까요? 예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하고 이해도를 높이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예시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무신론자였던 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인간은 사물과 다른데 뭐가 다르냐 하면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인간은. 그렇다면 여기서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 인간을 판단하는 것과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연필은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물은 목적이 있고 본질로서 설명이 된대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사물과 달리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요. 얘는 이걸로 판단할 수 있지만 사물은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필을 설명한 건데 연필은 쓰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설명을 했고 무엇인가를 쓴다는 것은 연필의 본질이래요. 그래 연필은 본질 자체가 뭔가 쓴다는 목적이 있어. 그렇게 해서 연필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인간은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럼 사물이라고 하는 거, 연필은 사물이잖아요.
이 사물이라고 하는 건 본질로부터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존재랑 본질 중에 뭐가 앞선다? 그렇죠. 본질이 앞선다. 아까 실존주의는 뭐를 앞서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존과 본질 중에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물은 존재보다 본질이 앞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즉 설명도 다시 하는 거잖아요. 다시 설명하는 거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사물은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물은 본질과 존재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 맞아요. 본질, 목적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면서 자, 왜 신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본적의 통념을 거부했을까요? 그렇죠. 무신론자였잖아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야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존주의라고 하는 건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였기 때문에 신의 뜻에 따라 산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 스스로 만들어져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 말은 인간은 실존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실존이 우선한다. 뭐보다? 목적이나 본질보다 존재가 더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거,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 즉 주체성이 있는 존재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간과 사물의 차이는 뭐냐면 본질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본질에 따른 인간과 사물의 차이를 설명을 했어요. 본질을 가지고 인간은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는 설명할 수 있다? 사물은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은 본질이나 목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사물은 목적이나 본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나 인간은 주체성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존이 먼저예요. 그래서 인간과 사물은 본질에 따라서 설명을 할 때 본질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이고 인간은 설명할 수 없다. 그 얘기라는 걸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볼까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했다. 사르트르가 존재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 누구? 인간 존재. 의식이 없으면 뭐예요? 사물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 세계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가지고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를 구분을 했는데 그리고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라고 한대요. 즉자 존재. 그리고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라고 한대요. 대자 존재. 말이 되게 어렵죠. 대자, 즉자 이게 무슨 말이야? 밑 영어 옆에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어요. being은 존재한다는 거죠. in itself. 그것 안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대로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being for itself. for라고 하는 건 뭐예요? for는 뭐뭇을 위해잖아요. 뭐뭇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그것을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체성이 강조가 되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자 존재, 즉자 존재 어려운 말로 썼지만 즉자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대자라고 하는 건 그 스스로를 뭔가 자기가 스스로 꾸려나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라고 하고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being in self는 사물, being for itself는 인간으로 명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 명명했는데 여기서 즉자 존재는 즉자 존재라는 건 사물 존재잖아요. 즉자 존재는
일상의 사물들처럼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다시 설명했잖아요. being in itself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것 상태로 남아있는 거. 반면에 그랬으니까 설명번 뭐 썼을까요? 대조를 썼죠. 뭐와 뭐의 대조일까요?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제 대조가 된 거죠. 즉자 존재는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고, 대자 존재, 즉 인간 존재인 거죠. 인간 존재는 자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것은 객관화하거나 또는 객체화한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본다는 요거죠. 객관화하거나 객체화해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간다. 이게 주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가 아까 뭐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고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런데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자기 스스로 져야 한다. 책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라는 것을 이 실존주의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져야 하는데, 그래서 사르트르는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 번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유인 거죠. 자신의 선택에 의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의 자유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유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데, 그것이 번민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책임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자, 인간 존재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데 사물 존재는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뭐가 있어요? 번민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진실한 인간이라면 반드시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여서,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전체 내용은 뭐냐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의식의 유무를 통해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무슨 존재와 무슨 존재를 나누었어요? 사물 존재와 인간 존재를 이제 나눴죠. 사물 존재를 뭐라고도 한다? 즉자 존재라고 한다. 인간 존재를 뭐라고도 한다? 대자 존재라고도 한다. 즉자 존재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고, 대자 존재라고 하는 건 스스로 대상화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 단락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단락에서 또한 그랬잖아요. 또한은 엔드잖아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한 말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사르트르는 존재의 구분 기준을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 존재냐 즉자 존재냐라고 나눠놨는데, 또 다른 걸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자 존재와 즉자 존재에 대한 설명만 한 게 아니라 사르트르는 다른 것도 설명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설명을 했는데, 사르트르가 뭘 설명했는지 한번 봐봐요.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실존은 타자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성을 설명을 했어요.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유가 뭐냐하면 내가 주체적인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즉자 존재처럼 객관화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마치 사물적인 존재인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고 대상화해서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얘기는 얘가 전부 다 무슨 존재가 되겠어요? 즉자 존재가 되겠어요? 대자 존재가 되겠어요? 전부 다 각자 다 대자 존재인 거죠. 대자 존재들이기 때문에 대자 존재라고 하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고 또 사물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볼 때나 얘가 얘를 볼 때나 다 객관화시켜서 객체화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일컬어 대타 존재라고 명명했대요. 이제 대타 존재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왔네요. Being for others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사르트르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대타 존재라고 했어요. 대타 존재라는 개념도 가지고 왔다. 즉자 존재, 대자 존재뿐만 아니라 대타 존재라는 개념도 가지고 왔는데 이 대타 존재라고 하는 건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거다.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거라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명명했다라는 얘기고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예를 드는 거죠. 길을 걷다가 친구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웃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르는 타자는 저 사람 참 실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선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시선 자체, 즉 저 사람 실없네 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뭐다? 실없다라고 평가하는 거. 그거 자체가 대타 존재인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실없는 사람이네 라고 규정을 짓게 되면 그 사람은 대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다른 사람은 나를 즉자 존재, 쉽게 말하면 의식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의식 없는 존재인 것처럼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물 존재라고 이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선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데 그 규정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타 존재 being for others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뭐로 규정되는 대타적 존재예요. 그렇죠.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무슨 존재? 대타 존재. 이런 대타 존재라고 하는 건 갑자기 넘어갔네요. 이런 대타 존재라고 하는 거는 죄송해요. 어디로 갔을까? 잠깐만요. 찾았네요. 대타 존재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명명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번째 단락을 보니까 그런데라고 했어요. 그런데라는 얘기는 사르트르가 그렇게 인간의 존재 또는 어떤 사물의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사물이라네. 어떤 존재의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즉자 존재냐 대자 존재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타 존재라고 규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되는 개념들 3가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3가지 개념을 설명했지만 그렇지만 뭔가 또 다른 뭔가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존재적인 모습에서 더 나아가 또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라는 얘기로 파악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전환되는 건데 이런 대타 존재니 직자 존재니 대자 존재니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 이란 얘기예요. 이런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여기서 이제 봐보세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만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 보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왜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에게 왜 그런 걸 볼 수 있을까요? 서로가 상대방을 뭐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서로를 객체화한다는 말 윗달락에서 했었죠. 아까 객체화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객체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에 들어가는 말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서로를 뭘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를 객체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으로 여긴다. 그래서 타자는 지옥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 말은 사르트르는 인간의 관계, 즉 나랑 타자가 맺는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나라고 해서 또 내용이 전환돼요. 다른 얘기로.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뒤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뒤에 있는 내용이 또 중요한 거죠. 사르트르는 이렇게 자신이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그 말은 타자가 나를 객체화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타자가 나를 객체화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야만 한다. 그 자기만의 자유의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중요한 말이죠.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타자의 시선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 속에서 타자를 끌어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말인 거죠. 그래야 실존적 입장에서 그 사람 개개인의 문제, 그 사람 개개인의 존재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라도 타자의 시선을 신경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행위를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타자의 시선 속에서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자세가 뭐냐? 그러니까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자세를 설명한 거예요. 자세가 어떤 거예요? 극복해야 된다. 타인의 시선을 뭐 해야 된다? 극복해라. 그리고 뭐 하라? 선택하라. 그 얘기인 거죠. 그게 실존적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 6번째 단락이네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개인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점. 자, 실존주의 이제 문제점이네요. 개인이라고 하는 건 개인 독자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서 억압을 받거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놓쳤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나와 타자가 맺어가는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설명했다.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윗단락에서 갈등과 투쟁으로 여기고 타자는 지옥이다 라고 5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존주의,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무슨 점? 나쁜 점, 부정적인 점, 비판점 또는 뭐예요? 비판점이라고도 하지만 또는 비판점, 뭐 한계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죠. 한계점만 있으면 되나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요. 다른 면도 있다는 얘기죠. 그의 실존주의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획일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한다. 획일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거 첫 번째. 그냥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 두 번째, 이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가치이기도 하고 의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6번째 단락에서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 거예요. 뭐라고 평가를 내리겠어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한계점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다? 의도 있다. 실존주의 한계는 뭐예요? 개인은 사회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걸 놓쳤다. 인간관계를 너무 갈등의 투쟁으로 보았다 하는 게 한계이고, 의는 뭐예요? 획일화되어가는 삶 속에 반성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특징이에요.